여러분 까꿍 반갑습니다. 여의도 너머 TV의 닭간다 진행을 맡은 개그맨 김규익입니다. 반갑습니다. 까꿍 목요일이죠. 고수들의 정치 해부쇼 닭간다 매일 오전 10시 30분 라이브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목요일 오늘은 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월요일하고 금요일인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만 목요일 날 제가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은 분들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 충전되고 있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해 주시고 댓글과 응원으로 또 여러분들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의도 너머 TV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시고 또 댓글 남겨주신 분들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아낌없이 많이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수들의 최정밀 정치해부쇼 닭간다 함께 오늘 또 정치 뉴스를 까볼 세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젊고 아름다운 또 멋진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개혁신당의 주이삭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당선이 되셨다고요? 네. 얼마 안 됐네요. 예. 명함이 했는데, 굉장히 따끈따끈하더라고요. 네, 했는데 예. 아직 첫 최고위도 아직 못했습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이준석 대표가 그랬구나. 당선되고 바로 다음 날부터 그랬구나. 압수수색 당해서 덕분에 뭐 소통이 안 되니까 예. 회의도 뭐 열 방법이 없고 소통이 안 되지만 연락은 됩니까? 그게 같은 뜻이죠? 같이 안 연락이 된다는 돼요? 뜻이죠. 이준석 지금 대표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그러면 잘 모르십니까? 뭐 대충은 들었는데 예. 뭐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어찌됐든 개인적으로 카톡하는 사이예요? 뭐 카톡을 지금 못 해요. 그래요. 핸드폰을 뺏겨가지고.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카톡 PC로 한다 해도 네네. 이미 압수가 돼 있는데 압수된 핸드폰에서 띵동띵동 이렇게 울릴 순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좋은 말씀 나누실 우리 주이삭 최고위원 나오셨고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감찰관, 법무부 감찰관 하면은 사실 굉장히 강한 이미지인 줄 알았는데, 예. 저희 진짜 외삼촌 같은 느낌이 드신 분이 나와가지고 살짝 놀랐습니다. 예, 저도 저 이름은 뭐 감찰관이라는 직함이 뭐 멋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예. 뭐 그냥 그렇게 마음 편한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고, 예. 요즘은 뭐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마음 편하게 잘. 법무부 감찰관이라고 하면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그 법무부가 보면은 뭐 한 지붕의 여러 가족이라 그래가지고 검찰, 뭐 출입국본부, 교정본부,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범정이라든가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요. 그 기관 전체의 감찰 업무 그리고 세평 수집이라든가 사무감사 업무 이런 걸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네, 어렵네요. 근데요, 뭐 예, 우리 김유정 전 위원님께서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뭐 원외에서 이미 10년이 넘었는데요. 네, 방송하면서 열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오랜만에 우리 주이삭 최고위원 만나니까 예, 진짜 반갑네요. 두 분이 뭐 이렇게 약간 인연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예. 인연 있으신 거예요? 제가 국민의당에서 대변인 할 때 네. 그때 우리 공보국에서 함께 일했던 네. 우리 또 당직자였었어요. 직원이었군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서대문 구의원 출마하고 이러면서 이제 또 저는 다시 이제 민주당이 또 복당하고 네. 이러면서 한동안 소식이 좀 뜸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 보니까 좋고요. 또 최고위원 되셔서 축하드리고 사람 이름 모른다. 이렇게 돌아 우리가 방송을 이렇게 몇 년 만에 만나서 함께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 참 알 수 없다. 정치도 알 수 없다. 그 주이삭 의원이 그 직원으로 있을 때가 몇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한 8년 전이죠. 8년 전? 네, 8년 전이죠. 2017년도 7년, 6년, 대선이 7년, 있었던 때니까. 그쵸. 대선이 네. 있을 때죠. 네. 그때 뵀어요. 그때 이제 2017년. 직원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이제 그 의원으로 네. 이게 거의 뭐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나요? 직원이었던 사람이 이제 의원이 돼가지고 그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나요? 많이 있죠. 예전에 그래요? 저희 보좌관도 네, 서울시의원이 네. 됐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정치의 뜻을 품고 온 보좌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진출도 하고요. 또 보좌관 출신 국회의원들도 국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또 노력한 만큼 또 성과를 얻는 분들도 꽤 있죠. 그러면 이제 보좌관 분들한테 갑질이 아니라 굉장히 잘해줘야겠네요. 어떻게 만날지 모르니까. 그럼요. 아니 근데 보좌관과 의원을 떠나서 그냥 네. 사람 대 사람으로 인간적으로 그런 갑질은 안 되죠. 예, 그렇죠. 저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아침마다 긴급 뉴스 속보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속보가 터졌죠.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었습니다. 관세율이 25%에서 15%로 훅 낮아졌어요.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2주 뒤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굉장히 뭐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한국 협상단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타결한 건데 타결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은 저는 우리 경제의 어떤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점에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25% 관세가 내일부터 발효될 참이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정부 각 부처에서도 굉장한 노력을 했고 또 지금 대기업 총수들도 다 발벗고 나서서 지금 다 미국 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슴 조마조마했었는데 그나마 불확실성 없애고 또 뭐 한 2달 뒤에 또 이런 얘기 나오면 정말 좀 답답해지잖아요. EU도 뭐 일본도 지금 다 15%로 다 협상 타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적어도 그 수준 정도에는 맞춰야 되지 않을까. 더 높아지거나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협상이 이루어지면 곤란한데 새 정부 출범에 어떤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참 참담했을 텐데 다행히 그나마 선방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2주 후에 한미 정상회담 지난번에 나토 가서 또 못 만났었고 그래서 한미 관계 뭔가 뭐 좀 삐그덕거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시각들도 있었어요. 특히 국민의힘에서 뭐 이런저런 막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2주 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이제 또 추가적으로 뭘 어떤 청구서를 내밀지는 모르겠어요. 뭐 방위비 분담금이랄지 이런 거 가지고 또 새로 하자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농산물 개방, 쌀이나 또 쇠고기 뭐 30개월 이상도 막 수입해라 막 이런 얘기 있었는데 네네. 고성이 오고 가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거 잘 지켜낸 거 뭐 그런 것들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참 잘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조아 해널님께서 잘한 건 아니죠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데 반대 의견을 주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에 이렇게 반대 의견을 주셨을까요? 일단 저는 고생한 건 맞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25%에서 15%로 줄였으니까요. 그렇지. 그리고 뭐 일본이나 뭐 다른 주변 국가랑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으로 했다. 그리고 투자한 것도 뭐 미국이 투자하기로 한 것도 3,500억 정도라고 하는데 네. 뭐 일본보다는 적게 했다고 해서 이제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자평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그 부분에서는 비교했을 때는 평가하기 괜찮다고 보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들께 구체적 사안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네네. 반드시 그거에 대한 내용을 더불어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사실 우리가 원래 한미 FTA를 하면서 미국과의 관세가 거의 0%로 계속 이렇게 왔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15%로 확 올라간 상황입니다. 게다가 3,500억 투자까지 하게 되는 상황으로 어찌됐든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 건 맞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 또 과거에 이제 그런 한미 FTA를 달성을 했던 노무현 대통령께 과거 뭐 이런 좀 반미 운동과 더불어서 진보 진영에서 이렇게 비판이나 비난이 많았던 기억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요번에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돼가지고 이루어진 이 관세 협상과 관련한 결과를 과연 그 진영에서는 또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것도 저는 좀 두고 봐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검찰관님은 뭐 제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제가 이렇게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듣고 예. 제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뭐 제가 의견을 그렇게 마음껏 드릴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지금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살아가시네요. 인생 자체를. 제가 이렇게 겁을 내세요. 제가 사실 주식이라던가 혹은 뭐 경제 문제라던가 이런 거는 공직 생활하면서 정말 거리를 많이 두고 살아가지고요. 예. 이번에 처음으로 조금 투자를 했다가 예. 많이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주식으로. 예, 얼마 되지도 않는 거라서 뭐 예. 그렇긴 합니다만 뭐 이번에 타결이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됐으니까 예. 제가 산 주식이 조금이라도 올라가지고 뭐 저 이거 여행 경비라도 쓰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뭐 이런 소박한 생각 말고는 제가 큰 해안을 말씀 못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법률 감찰관 문제라면 출신 정도 되면 네네. 대기업에서 여행 보내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 이미지가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건 감찰 대상이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감찰 대상이 되는 거고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이제 그걸 감시하는 업무가 제 업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공직생활 한 30년 하는 동안은 주식을 가져본 적도 없었는데 이번에 한번 샀던 게 그게 계속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타결돼 가지고 예. 좀 이제 오르지 않을까 하는 지금 아직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예, 원래 주식은 사면 떨어집니다. 내 것만 안 오르죠. 팔면 올라요. 예. 예. 그래서 오늘 주식 시장 동향을 좀 보면 예. 이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가 조금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아까 뭐 잘 못한 거죠, 뭐 잘한 건 아니죠 이렇게 반응했던 우리 그 시청자분은 아마도 우리가 주이삭 최고위원 말씀하신 대로 한미 FTA니까 제로 베이스에 우리는 시작하는데 네네. 자동차 관세가 15%면 일본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이제 아마 그런 취지의 말씀이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본은 2.5% 관세가 있었는데 15% 된 거고 우리는 제로 베이스에서 15%된 거니까 어쩌면 그러니까 우리가 12.5% 해달라라고 많이 우기기도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게 잘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15% 그래도 얻어낸 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3,500억 불 투자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건 뭐 내가 정한다, 내 마음대로 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 후속 조치 작업들을 할 때도 조금 디테일에 신경은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로사케이님께서 김유정 위원님 품이 있는 분이라고. 감사합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품이 있으신 분입니다. 예. 이런 말씀 굉장히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근데 뭐 그런 반응을 많이 이렇게 제가 댓글로 많이는 보지는 못해서 실시간으로는 아 그래요? 네 실시간으로 이렇게 댓글 보면서는 제가 방송을 잘 안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돌려보기 할 때 네. 그럴 때는 댓글 주시는 분들은 이제 의견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실시간으로 잘 못 봤습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김유정 의원님은 진짜로 굉장히 품위가 있으시고 고급지세요. 예, 그렇게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그렇게- 방송도 진행하셨잖아요. 네. 네. 아 그러셨구나. 굉장히 예. 품격 있게 하십니다. 지금은 뭐 이제 의원 그만두시고 이제 방송쟁이 되셨네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어. 네. 다시 여의도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의도 너머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너머 TV에 제가 나왔습니다. 여의도 너머에만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윤준필님이라고 저희 그 구독자신데요. 예. 1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변님 고개 숙여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저희도,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후원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고개 숙여서 감사를 제일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자 쏟아지는 특검 이슈 중에서 꼭 알아야 할 것들만 엄선해서 싹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캐비넷 지금부터 열어봅니다. 자 첫 번째 깔 뉴스 윤석열 불출석 체포라는 주제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소환에 불출석하면서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체포영장은 이제 법원에서 발부가 됩니까? 이건 제가 전문 분야라서.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바로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예. 그 당연히 그 피의자의 출석 불응, 그러니까 출석을 담보할 수 없는 경우에 청구하는 것이 체포영장이고요. 네. 이 경우에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 가지 그 법정에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출석하고자 하는 의지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 비춰보면은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어야 하고요. 네네. 뭐 여러 법조인들의 견해 중에서 아주 일부의 견해는 이미 구속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체포영장 제도나 이런 거에 비춰보면 당연히 영장 발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우리 감찰관님은 그 우리 윤석열 정부에 같이 함께하던 식구였는데 저는 처음에 임명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됐는데요. 그랬군요. 네네. 네.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까지 같이 있다가 이제 뭐 그렇게 됐어요. 사퇴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윤석열 씨라고 부르는 게 네. 이게 참 제가 다른 방송에 출연했다가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그렇게 얘기했다가 예. 저 댓글이 너무 험하게 달려가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사실은 제 사석에서는 뭐 이런 일부러 호칭 같은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래요? 이제 그
방송에서는 너무 심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했던 것인데 네. 어쨌든 뭐 요즘은 거의 일반적으로 방송에서 윤석열 씨로 통일이 된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잘하셨어요. 네. 네, 현명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졸리어님께서 체육보다 김기욱, 매불쇼보다 여의도 넘어. 얼른 100만 가자. 아주 훌륭한 댓글 감사합니다. 가자.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명 위기다.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뭐 병보석을 노리고 있는 건가요? 아니 근데 구치소 안에 의사 소견으로는 건강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네. 특검에서도 지금 그 윤석열 씨 측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달받은 바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측근인 서정욱 변호사가 방송 나와서 여기저기서 한 얘기가 있어요. 뭐 건강은 그냥 대외적인 명분이고 사실은 뭐 특검 자체에 대해서 부인하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다. 그리고 이거는 정치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심평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에어컨도 없는 거기서 뭐 생지옥을 겪고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냥 다 헛소리죠. 다 헛소리고요. 처음에는 뭐 운동도 안 시킨다 이런 것들은 다 이미 법무부를 통해서 다 이건 얘기가 됐잖아요. 운동 얼마든지 원하면 시킨다. 그것도 본인이 혼자 따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에어컨 있는 방이 어디 있어요. 뭐 호캉스 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억지 소리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뭐 계단 올라가기도 숨차다. 뭐 간 수치가 아니 본인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일을 저질러 놓고 무슨 간 수치 타령이냐 이런 반응 보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뭐 실명 위기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외래 진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가서 진료받고 문제 있으면 뭐 치료하면 되는 것이고 그냥 만성 질환인데 이거는 그 나이 또래의 남성들 다 가지고 있는 만성 질환이다라고 우리 그 민주당의 신현영 전 의원이 가정의학과 교수인데 지금 이제 현재 의사란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건 만성 질환이다. 급성으로 온 게 아니니까 이건 누구나 이 정도는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마당이니까 너무 억지 부리는 거고 본인이 형사 사법 체계를 우롱해도 정도가 있지 이렇게 꿈쩍 않고 있다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잖아요. 또 하나 지난번에 18일이었던가요? 본인의 구속 적부심 그 재판에는 가가지고 보통 뭐 10시에 나와라 9시에 나와라 이러면은 못 나간다 10시에 나갈 거다 그리고 뭐 9시 한 15분쯤 갈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뭉갰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 구속적부심은 10시 15분에 있었는데 9시에 나갔어요. 일찌감치 가갖고 대기하고 있다가 5시간을 그 심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너무 멀쩡하게. 네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다 그냥 핑계인 것 같고 여전히 본인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거라는 거를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망상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좀 한심할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그 최고위원 되신 우리 주희석 의원님께서 우리 윤석열 씨한테 시원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그 망상에 빠진 사람들 정치 말로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딱 최악의 대통령으로 남지 않을까. 근데 가면 갈수록 계속 최악이라서 지금 대통령까지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저는 그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지금 저렇게 지연 전략하는 게 정말로 망상일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이 검찰총장까지 하신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었는데 네네. 이 법의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 뭐 체포를 영장을 청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본인이 직접 이렇게 다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지연시킬지 정말 잘 알지 않을까. 그래서 뭐 병 보석을 이유로 내가 좀 병원 좀 다녀올게, 구속 좀 취소해줘까지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대로 저 지병으로 인해서 뭐 실명위기까지 간다, 뭐 이게 먹힐까요? 그 심지어는 예전에 옛날에 어떤 뭐 기업 회장님도 구속 수사하는 거를 좀 풀어달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발부를 안 해줬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저는 아닐 거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씨가 목적으로 둔 거는 딱 하나 있다고 봐요. 뭐죠? 지연.
그러니까 최대한 늦추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나는 범죄자가 아닙니다라는 그 인식을 계속해서는 갖고 가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유혁 감찰관님, 예, 이게 이제 선수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 윤석열 씨 이 질병은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당뇨 합병증에 의한 그 막막 질환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의사 친구들 말에 들어보면은 그 국군 지구병원에 있는 그 주치의와 친구인 사람들이 서울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한테 얘기 들은 바에 따르면 아주 이건 오래된 얘기고요. 네네. 윤석열 씨가 당뇨를 알아온 것은 오래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로부터 술이라든가 이런 걸 좀 삼가하고 운동 열심히 하라는 그런 지적을 받고도 본인이 단 한 번도 이행을 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번에 그 수감되고 나서도 네네. 사실 운동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다 똑같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본인이 그 수용실에서 독거실에서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바깥에 나와서 운동 시간 주어진 시간에 운동 안 하고 이러고 지내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그런 식으로 수용 생활을 좀 한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예. 그분들은 들어가가지고 아주 건강해져서 나왔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 하루에 뭐 한 200개씩 팔표표기 하고 바깥에 나가서 1시간 운동 시간 주어질 때 계속 달리기 하고 이래가지고 본인 몸을 본인이 관리하고 나왔고 그 이후에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그 안에서도 역시 게으르게 지내면서 실명이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거는 본인이 법률적인 공방으로는 도저히 본인의 형사 책임을 면할 길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밑밥을 던져놓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내 건강에 안 좋아. 수용 생활을 계속 지속할 수 없을 정도야. 그럼 이게 아까 말씀하신 데처럼 병보석이라든가 혹은 나중에 구속 취소, 형집행 정지 이런 거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법률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한다면 그런 장기적으로 그렇게 빠져나갈 잔꾀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윤석열 씨가 술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네네. 사실인가요? 그 술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 본인의 식습관 자체가 예전부터 아주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고기 반찬 없으면 밥을 안 먹는다 그래요. 고기 좋아하고. 네, 그러니까 그 기름진 음식 좋아하고 사실 실질적으로 유튜브나 이런 걸 찾아봐도 아니 뭐 저 소주 한 잔 정도는 그러면서 이렇게 글라스에 따라서 마시면서 이건 소화제 아니야 그러면서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 본인이 건강 관리는 거의 안 해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소주 한 잔이 그 한 잔이 아니군요. 글라스. 글라스 큰 잔이었어요. 예, 거기 그 옛날에 그 막노동 할 때 먹던 그런 네. 스타일로. 그러니까 딱 한 잔만 하자 그러면서 글라스를 뜬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원래 검사분들 분위기가 그런가요? 이 술 관련해서? 요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요즘 많이 바뀌었고 그런 사람들은 아주 옛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아주 좋아할 일들을 많이 하시고 돌아가셔가지고 일찍 일찍 돌아가셨죠. 많이 내시고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런 거 보면 요즘에 젊은 검사들 같은 경우나 이 전반적인 회식 문화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 분이고 옛날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술 많이 먹고 그걸 자랑하는 그게 이제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분위기인데 그렇게 지냈던 옛날 문화에 젖어 지냈던 분들은 건강 상태가 다 좋지 않아요. 망상에 빠진 술 주정뱅이 뭐 이런 느낌인가요? 그러면 아니, 모두 그래서- 종합을 하면 아니 그 구치소에서 오히려 술도 못 먹고 다 끊고 건강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건강이.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그 많은 정치인 그 수감 생활했던 선배 정치인들은 다 몸짱돼서 나오는 경우 진짜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 지금 어디 아프다 여기 아프다 아픈 데가 계속 돌아가면서 달라지더라고요. 타령을 하고 있고 본인 지금 있는 데가 수용자 한 4-5명 수용하는 방에 혼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게 힘들다면 그냥 홍거방으로 보내가지고 한번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지내봐라. 그래야지 불평불만 없을 거다. 지금 얼마나 호화롭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서울구치소에 한 11개월 있다가 이제 보석으로 나오셨는데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너무 화가 난다. 좀 호텔방이다 거기는. 그리고 윤석열 씨 있는 데는 2층이라서 거기 비교적 상대적으로 시원하대요.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 3층에 있었는데 3층은 겨울에 너무 뼈시리게 춥고 여름에 너무 덥고 그런 데 있었는데 왜 혼자 지내면서 지금 이렇게 불평불만이냐. 거기는 호텔이다. 서울구치소에서.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비판을 강도 높게 했었는데
본인이 이럴 줄 몰랐나요? 앞으로 적응하길 권고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내란 수계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무기근거인데 적응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 계신 분 중에서 이제 운동 좋아하시는 분을 룸메이트로 붙여줘라.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냐? 홍거방에서 좀 살아봐야 네. 아 거기가 천국이었구나 이럴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건강도 좀 챙기고 그 안에서 그렇죠. 검사 잘 받게 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뉴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뉴스입니다. 네. 자, 목걸이 찾으려다 20억대 그림 나왔다! 라는 뉴스입니다.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그랬어요. 지난주에 이 똑같은 뉴스를 다루면서 제가 그 김건희 여사 그 전 여사 김건희 씨의 그 수사를 하면서 특검이 분명히 6천만 원짜리 반클리프 목걸이와 샤넬백만 나온 게 아닐 것이다. 더 나올 거예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더 나왔습니다. 야. 예. 제 얘기가 맞았어요. 그러니까요. 볼게요. 자, 김건희 씨 오빠 장모 집 압수수색 과정이 소개됐는데 집에서 자물쇠를 채운 가방이 발견이 됐고 김 씨 오빠는 비밀번호를 대지 않고 반나절을 버텼다고 합니다. 근데 간신히 열어봤더니 목걸이와 현금 1억 원이 있었다! 라고 합니다. 은닉을 위한 정황이 보이는 거죠. 1억짜리 이 현금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목걸이 이런 게 나왔다고 하는데 요거 수사 과정 정확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뭐 말씀드리면은 지금 특검에서는 당연히 아마 지금 현재 그 오빠 장모집을 압수수색한다는 건 좀 일반적이진 않거든요. 네. 오빠의 장모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어디선가 거기에 의미 있는 압수물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거에 대한 소명 자료를 청구해가지고 이제 제출해가지고 이 영장을 발부받은 건데요. 지금 여기 그 발견된 물건 중에는 목걸이, 현금 1억 원, 뭐 그 다음에 20억대 그림 이런 게 있는데 하나하나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모조품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일부러 이 모조품으로 바꿔치기를 한 다음에 그거를 발견되게 한 거 아닌가? 그럴 수 있구나. 이런 그 사실은 260짜리 신발 12켤레가 한 번에 발견되는 것도 그렇고 사실 예전에 보면은 그 아주 좀 교묘하게 그 수사를 방해하려는 사람들 보면 일부러 그 범죄 사실과 반대되는 증거를 압수될 만한 거로 미끼거리 비슷하게 네네. 던져놓고 그걸 압수시켜준 경우도 있었거든요. 어. 그래놓고 이제 우리 범죄 사실이 이렇게 잘못된 것이지 않느냐, 우리가 억울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1억하고 20억대 그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통상적인 압수수색의 대상이라고 본다면 1억하고 20억짜리 그림은 그 범죄 사실과 무관하기 때문에 압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요? 그렇습니다. 압수수색 대상 물건이 특정되거든요. 그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근데 1억이랑 20억대가 발견이 됐다는 걸 봐서는 그 장소에 자신들이 압수가 될 거라고까지 생각을 못했던 그런 물건들도 한꺼번에 두고 있었던 것이고. 네네. 그래서 1억짜리라면은 통상적으로 고액 현금 거래의 경우에는 은행에 입출금하면 1,000만 원 이상 무조건 보고가 되거든요. FIO 금액에. 그렇기 때문에 이 출처를 한번 좀 궁금해지는 그런 금액인 것 같고 네네. 20억대 그림은 도대체 이 그림이 어떤 진품이라면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취득을 한 것인지를 그렇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예. 일단 그림은 진품이래요. 그래요? 예, 20억짜리. 예, 증명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20억으로 추정하지만 정확하게 이제 이 감정가가 얼마인지는 좀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와 비슷한 그림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한 20억대 팔린 이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 작품이 이제 이우환 네. 그 작가의 작품이라고 하나예요? 들었어요. 예? 하나래요? 하나, 그럼 하나죠. 뭐 진짜. 열이겠습니까? 저 여러 개 다 해서 아니, 작품이다. 가액이 2억 원대인 네. 걸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 아니고. 거의 이제 탑 클래스에 있는 그런 그 이우환 화백이시니까. 작가구나. 예, 그럼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목걸이 반클리프 앤 아펠, 저는 이 브랜드도 처음 들어봐가지고 이 이슈가 아니었으면 이름도 모르고 죽을 뻔했어요. 저는 반클리프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이 발음도 안 되는 걸 이렇게 사기도 하고 혹은 뭐 모조품을 샀다고 하니까 저는 일단 국격은 너무 추락했다. 진품을 메고 그 착용하고 갔어도 이를테면 나토 정상회의에 2022년에 혹은 이 모조품이었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런데다가 진술이 여기에 대한 해명이 계속 바뀌는 거는 저는 그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목걸이를 짠 하고 나토 그 스페인에 갔을 때 와 이제 눈썰미 좋은 이제 저같이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냥 조금 비싼 뭐 이 보석을 착용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다 아시더라고요. 브랜드까지 알고 저 가격이 얼마고 당시 6,200인데 지금은 8,300인가 됐대요. 올랐대요. 네. 그러면서 막 이제 문제가 불거지고 나니까 대통령실 해명이 그때는 빌린 거다. 빌린 거다. 세 개를 착용을 했는데 그 목걸이하고 팔찌 브로치였잖아요. 네. 그런데 두 개는 지인한테 빌린 거고 한 개는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차라리 협찬 받았다 그러지. 그러다가 그래도 문제는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무료로 협찬 받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예. 아 다시 갖다 주는 건데도. 네, 그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이 공직자의 경우에는 그런데 대통령 부인에게까지 이제 아니 빌려 쓰고 다시 갖다 주는데도. 예, 확대 적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그랬어요. 그러다가 올해는 갑자기 그거 가짜야, 소위 짝퉁이야. 네. 근데 오빠한테 사준 거였고 오빠한테 사준 거를 내가 다시 빌려서 하고 간 거야. 이런 해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 누가 봐도 이거는 국민을 바보로 하는 해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왜 그 모조품이 그러면은 오빠의 장모댁에서 나와요. 그것도 도대체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때 당시에 그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들이 옷도 이쁘신데 이 분명히 이 귀금속이 문제가 될 거라는 거를 미리 감이 온 거죠. 그래가지고 옷도 굉장히 이쁜데 그 목걸이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알아서 해 네. 이랬다는 내 거예요. 목이 좀 허전해. 내가 알아서 해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서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 초기부터 우려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게 모조품이었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만약에 해명이 다 맞다면 오빠를 사준 게 맞고 그거 빌려서 했다면 또 장모 집에 뭐 오빠 집을 인테리어 하기 위해서 갖다 놨다면 다 사실이라고 해도 왜 특검에 나와서 그 오빠는 설명을 못 합니까? 여기에 대해 진술 거부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가방을 반나절을 뭉개고 비밀번호 안 알려주고 열었는데 목걸이도 2개 나오고 뭐 현금 1억도 나오고 막 이랬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다른 거엔 얘기를 안 해. 현금 1억만 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이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보통의 상식선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서 특검이 찬찬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는 거기 현금 1억도 본인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네. 의아해요. 보통 그 1억 정도 되는 그 높은 금액의 현금을 네네. 어디에다 넣겠습니까? 저는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비밀번호도 타타타 하는 이런 금고에다 넣을 것 같은데 그렇죠. 가방에다가 자물쇠를 걸어놓는다. 이거 자기 돈이 아니니까 이렇게 관리한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왜 아까 우리 감찰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집을 오빠 집을 특정해가지고 이렇게 압수수색이 들어갔을까? 저는 김건희 씨가 오빠 집을 약간 금고처럼 쓴 거 아닌가 내려. 그래서 그 금고를 뒤지기 위해서 간 거고 거기에 본인 돈이 아닌 누군가 맡겨놓은 작물을 가방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그냥 단순 보관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언제든지 그 가방만 돌려주면 되니까. 네. 그리고 내게 아니니까 굴러다니는 가방일 거 아니에요. 네. 캐리어 같은 데다가. 장모님은 뭔 죄예요? 장모님은. 네, 물론 저도 의혹 제기입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제 그런 상상을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못 쓰는 검은 돈이 내가 만약에 큰 돈이 생겼다. 그럼 이거를 어디다 숨길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상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사실은 상상을 해봤지만 이 답을 내리지 못한 이유가 사실 숨길 만한 장소가 그렇게 없어요. 마늘밭에 파묻어. 그러니까 어디 뭐 마늘밭에 파묻든가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위험한 것 같고 만약에 우리 감찰관 출신으로서 예. 우리 본인이 직접 이런 블랙머니가 생겼다. 그러면 어디다가 숨기시겠습니까? 이거 저는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아 그래요? 지금 생각을 막 해야 되는데 예. 저라면은 편의점에다가 좀 맡아주시겠습니까? 저한테 이거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좋습니다. 예, 예. 예, 꼭 그런 돈이 생기면은 네, 저한테 조금 말씀해 맡기겠습니다. 주시면은, 제가 제가 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건진 법사를 통해서 김건희 씨에게 6천만 원짜리 목걸이 샤넬 선물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통일교 간부 윤영호 본부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본 거죠. 윤 본부장 구속, 통일교 게이트 수사에 속도가 더 붙는 것이 맞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을 관통하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네. 신천지도 있고 통일교도 있고 뭐 이런 뭐 목걸이, 뭐 샤넬 백, 디올 백, 뭐 이런 관통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 윤 본부장이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더 아마 속속 더 진실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일단 생각하고요. 특히 건진이라고 하는 왜 이렇게 주변에 법사, 책사, 무슨 뭐 이런 사자들은 검사, 남편은 검사였죠. 뭐 이런 사자들만 이렇게 주변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건진을 통해서 이 통일교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캄보디아 ODA 같은 거 공적 원조 받고 하는 거, 뭐 YTN 인수도 하려고 했고, 뭐 이런 민원들이 있었는데 그게 저는 지금 드러나 있는 뭐 목걸이, 여기 목걸이는 또 다른 목걸이입니다. 아, 그래요? 예, 다른 이름의 뭐 그라푼지 뭐 이런 다른 목걸이에요. 근데 이제 그 목걸이 행방도 사실은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다 잃어버렸다고 건지는 얘기하고 있고, 굳이 뭐 샤넬백이니 뭐 이런 것들을 두 차례에 걸쳐서 선물을 했는데 건지는 그 대통령 비서실에 김건희 씨를 돕고 있는 행정관 누구를 통해서 웃돈 얹어가지고 막 신발하고 다른 백으로 바꾸고 막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그렇게 했는데 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했어? 이러니까 어디 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건지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정성껏 바꿔서 잃어버렸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해명을 지금 믿으라는 건지 그것도 알 수 없지만 그럼 어떻게 과연 그러니까요. 그 목걸이하고 그 명품 그거 몇 개 가지고 그 민원하고 바꿔 먹으려고 했다. 더 많은 뭔가가 오고 갔을 거다. 그렇지. 이렇게 의심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구속되면 본격적으로 조금 파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특히 이 건진이라는 거강꾼 통해서 막 이렇게 소통한 것뿐만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김건희 씨가 이 통화하고 했다는 거예요. 네네. 이 윤 본부장하고. 그러니까 거기에도 그 이면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김건희 특검은 혐의가 16가지인데 어허. 너무 갈 길이 멀고 또 그에 또 이어지는 또 다른 그 수사들이 계속 다른 사건들이 계속 좀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느낌이어서 이거는 조금 아직은 뭐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연장해서 재발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특검은 혐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겠죠. 네. 예. 저는 제가 그 여태 이전의 정치 사건들을 다 이해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네. 유독 이런 종교 관련이나 뭐 법사님, 아니 나 예시당초에 법사님하고 왜 통일교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유독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 관련 이슈에서. 그리고 확실히 지난 윤석열 정권의 최대 리스크는 뭐 이재명 대통령 뭐 4번 리스크라고 하지만 여기는 확실히 김건희 리스크인 것 같아요. 이 김건희 씨와 이 주변에 이렇게 그룹화된 모습들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신앙으로 뭔가 묶인 그런 이해관계가 아니고 진짜 쩐과 권력과 정책, 사업 이런 것들 정말로 이제 실질적인 내용들로 묶여 있는 것 같아서 참 더 많이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특검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좀 공정하게 이상하게 뭐 우리 대표 압수수색은 좀 과하게 하지만 그냥 이런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제대로 수사하고 발본색원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지금 이준석 대표의 압수수색에서 뭐 나온 거 있습니까? 없을걸요 아마. 앞으로 뭐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나올 게 없는 게 다 방송에서도 나와서 얘기를 하고 기자회견까지 하고 그랬던 내용들인데 압수수색한 게 지금 핸드폰 말고는 없을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수색을 해서 의원실 찾아가고 뭐 자택이나 뭐 이런 걸 했는데 네네. 다 특히 이제 의원이 된 이후에 마련된 그런 장소를 압수수색한 것 자체가 거둘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압수수색을 할 때에
거기 현장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던 변호사님, 특히 우리 김정철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없다고, 가져간 게 없다고,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그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리 아까 뉴욕 감찰관님한테 네네. 제가 이제 블랙머니 어디다 숨기실 거예요 해가지고 제가 농담 삼아서 편의점에다 숨기실 거예요라고 했는데 편의점 신선하다고 지금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실제로 제가 그런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 감찰관님의 그 사모님께서 편의점을 하세요. 그 어쩔 수 없이 떠맡은 겁니다. 예. 예전에 그 공호부님이 하시다가 그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어. 그만두셨는데 이 계약 기간이 남아가지고 중간에 그만두면 큰일 나게 생겨가지고 예. 할 수 없이 떠맡아서 하게 된 겁니다. 이게 한 4년 돼가지고. 편의점이라는 게 24시간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끔씩 예. 가서 도와줍니까? 제가 가끔 제가 뭐 가끔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저 사실은 오늘 내일 그 월말 월초인데요. 요때는 많이 바빠가지고 쇼카드도 바꿔야 되고 이래가지고 예예. 그런 때는 가끔 가서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뭐 실례되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편의점에 앉아 계시면 굉장히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제가 저 바코드 잘 찍을 것 같아요. 예, 예. 그거 잘하고요. 뭐 예. 요즘에 저 키핑도 잘하고 아, 이제는 그래요? 이제 꽤 제가 그 업무에 익숙해져가지고 예. 바늘에 오르셨네요. 예, 어느 정도 적응하셨네요. 이제 뭐 교통카드 충전이라든가 그리고 또 제가 외국을 조금 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외국 손님들 오면 접대도 좀 잘하고. 아, 그러시구나. 네네네. 오, 유리한 부분이 있네요. 네네. 알바도 쓰시겠네요. 알바도 조금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알바가 이제 뭐 뒷돈 챙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감찰합니까? 저희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니고 되게 오래 일하신 분들이고요. 네. 저 어떻게 보면 뭐 어제도 저녁 뭐 같이 한 모양이던데 예. 잘 아주 훌륭하신 분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집 근처에. 그 옛날 고모부님 사시던 그 동네에 해가지고 그러시구나. 예 거기 있습니다. 네. 아, 쑥스러운 모습이 너무 아유. 귀여우셔가지고. 저도 편의점 알바 많이 했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 대학 예. 다닐 때. 아, 이거 쉽지 않던데요. 알바 인권을 존중해 주십시오. 저희는 좋습니다. 저희는 그 조금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더 드리고요. 예. 좀 괜찮은 편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근데 요즘 그게 같은 시기. 그 지난 1월, 2월에는 아주 적자 많이 봐가지고. 예. 아 계엄 때. 네.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화이팅. 자, 다음 뉴스입니다. 김건희 비화폰 통화 내역 나오나? 라는 주제입니다. 예. 최상병 특검 윤석열 김건희 비화폰 기록을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비화폰이라고 하면은 어떤 폰이죠? 그 비화폰이라는 게 예. 그 폰 자체는 지금 갤럭시 폰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중간에 비화폰 서버를 거쳐가지고 통신 내용이 암호화된 다음에 비화폰 서버를 거쳐서 원래 또 비화폰을 쓰는 사람에게 연결돼가지고 그러니까 코딩 디코딩을 거쳐가지고 이 비화폰 서버를 거쳐서만 그 통화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통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저장은 안 되고요. 통화 내용만 남는 그런 누구랑 종류. 통화했다. 뭐 네네. 이것만 남고. 그러니까 그것도 비화폰 서버를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 비화폰에도 그렇고 비화폰 서버, 비화폰에는 이제 암호화는 그게 들어가 있고, 예. 그다음에 비화폰 서버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풀어가지고 비화폰 서버 상대자에게 연결해가지고 서로 통화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통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폰이라고 합니다. 그런 네. 통신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비화폰을 물론 뭐 대통령의 아내이긴 했지만 민간인인 김건희 씨가 그 비화폰을 사용했다고 최상병 특검팀이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의 국정 개업이 가능성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너 뭐 돼? 아, 그렇지. 너 뭐 돼? 너 뭐 돼? 너 뭐 돼? 아니 도대체 왜 이 비화폰을 씁니까? 저는 뭐 이런 경우 처음 봤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게 아마 모르긴 해도 아마 집권 초기부터 계속 썼을 것 같은데 본인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장관들한테도 뭐 비화폰 나눠주고 하면서 이 번호로 오면 이게 여사님 번호니까 꼭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돌았었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래서 V1, V0 얘기가 나왔던 거죠. 누가 진짜 대통령이냐, 누가 이 나라를 지금 좌우하고 있느냐 이런 그렇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막 이렇게 비화폰 쓰고 하면서 온갖 공천 개입 무슨 개입 다 하면서 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게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VIP 경로설 때문에 그 억울한 이 최상병의 죽음 앞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 그날. 그리고
뭐 대통령의 경로뿐만이 아니라 왜 김건희 씨가 도대체 관계자와 왜 통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로비가 누구를 거쳐서 나왔다, 누구를 통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과거의 대통령 부인들이 직접적으로 무슨 수석이나 이런 그러니까 당시 청와대 수석하고도 통화하는 일이 좀처럼 없어요. 다들 부속실의 뭐 행정관이나 부속실장을 통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전달하고 이렇게 소통을 했지 직접적으로 대통령 부인이 장관하고 통화를 하고 뭐 수석하고 통화를 하고 이런 그 수사 외압 의혹 같은 이런 사건에 본인이 직접 이렇게 통화하고 이런 일은요 거의 없던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유별난 대통령 부인이었다 때문에 누가 진짜 대통령이냐라는 것들을 이제 점점 이렇게 확실하게 굳혀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도 VIP 경로 사실을 인정을 했죠. 근데 VIP 경로가 있던 그날 김건희 씨가 관계자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VIP 경로의 뒤에는 김건희 씨가 있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실히 윤 대통령 관련 이야기에 김건희라는 이름이 빠진 적이 없어요. 그렇죠. 아, 이 참 부부는 부부예요. 그러니까요. 부부는 한 몸이라고. 그 김건희가 개입했다 뭐 이렇게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아까 우리 감찰관님 말씀하신 대로 통화 내용만 남지 내용이 남는 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일들이 진행됐는지에 대한 정황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제 저는 이제 요런 이슈 특히 김건희 관련한 이슈에서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대통령 영부인이 비화폰을 써도 되는 인물이냐 규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배우자는 어찌됐든 그 가족이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 수행을 하기 위해서 가족하고 떨어져 지내지 않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의전을 하는 걸 텐데 네. 그 비화폰을 써야 되는 대상이 아닌 건 명확한데 그거를 그냥 줘도 쓰게끔 했다라는 그 자체가 이게 대중이 없는 거잖아요. 이 규정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에서는 지난 총선 때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게 네. 대통령 배우자를 규정하는 법, 김건희법이라고 해가지고 낸 적이 있었어요. 그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이 뭐냐, 또 대통령 배우자에게 투입되는 예산은 이렇게 쓸 거다. 예산 사업 내역에 들어가야죠.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으로는 어떤 책임이 있는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규정을 하는 내용이 이번 이제 김건희 특검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아까 최상병 특검이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런 수사나 또 재판 과정이 진행된과 동시에 네. 좀 우리 국회나 중앙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법 규정이나 아니면은 법은 아니더라도 정확하게 어떻게 배우자를 규정할 것인지. 네. 저기 전 전적으로 또 지금 말씀하신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요. 사실 그 대통령의 배우자가 공적 지위에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비화폰을 사용했고 네네. 그걸 정확하게 어떤 것으로 의유를 해가지고 문제를 삼으려면 정확한 규정이 필요한데 그 네. 규정이 마땅치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그런 규정 두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이 경로설 이건과 관련해 가지고도 이 구명 활동을 하는데 김건희 씨 인맥을 통해 가지고 구명 활동을 또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의혹이 있는 와중에 김건희 씨가 그 비화폰을 가지고 통화한 내역이 나왔다는 것을 보면 그 김건희 씨 인맥을 통해 가지고 그 임성근 사단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구명 로비를 했다는 그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볼 여지도 있다는 거죠. 저 그렇기 진짜 때문에 이게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게 모든 국정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이외의 그 뭐 건진법사라던가 여러 가지 김건희 씨 인맥, 그것도 김건희 씨 인맥도 참 듣도 보도 못하던 법사라던가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이상한 뭐 신천지 통일교 뭐 이런 인맥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다는 게 참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저는 그냥 재밌어요. 네. 아니, 조태용 원장도 비화폰 아닌 그냥 일반 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뭐 전화번호를 알고 그러면 떳떳하다면 그냥 일반 폰을 썼어야죠. 근데 그게 아닌 내용이니까 저는 충분히 감찰관님 생각하는 그런 의혹에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사, 집사, 책사 막 이렇게 옆에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당시에는 안보실장이었어요. 그 안보실 회의에서
대통령이 경로 그리고 800-7070 번호로 이종섭 장관하고 통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수사 외압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박정훈 대령 억울한 재판도 받고 정말 그 2년 가까이 정말 수모를 겪으면서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구명운동 관련해 가지고 그 임성근 전 사단장은 한 번씩 특검 앞에 와서 뭐 헛소리하고 엉뚱한 소리 하던데 정말 그분도 지금 상당히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정말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데 세 개의 특검에 지금 내란 특검에는 뭐 김건희 씨가 아주 명확하게 뭔가 드러난 건 없지만 저는 그 내란과도 분명히 뭔가 연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이 두 부부가 다 이 세 가지 특검에 다 싹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서로 다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려고 온갖 수를 써도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성실하게 수사받고 또 죄값 치르는 길만이 지금 남아있는 본인들의 책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윤석열, 김건희 사실은 이제 부부로서 두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두 사람이 굉장히 사랑하거나 아니면은 윤석열이 지금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이게 사실 이제 그 아무리 그 대통령의 영부인이더라도 비화폰을 이렇게 갖게 되는 거는 사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것 같은데 말도 안 된다고. 그렇죠.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사실 이제 그거를 딱 구해다 준 사람은 당연히 윤석열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경호처에서 네. 주거나 그 비화폰의 서버가 또 경호처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 연동돼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뭐 체포영장 발부됐을 때 탄핵 전에 그 관저에서 안 나오고 버틸 때도 또 버티면서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경호처 인사들이 김건희 라인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 노릇을 한 거죠.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감찰관님, 그, 예. 그 김건희, 윤석열 부부는 얼마나 사랑을 하는 관계인가요? 굉장히 이 정도로 아니 아무리 그 자기가 대통령이지만 영부인한테 구해주면 안 되는 비화폰을 구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엄청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뭐 그래갖고 둘이 이렇게 통화를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예, 근데 예. 뭐 김성원 차장이 구해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요? 그것도 그 윤석열이 지시를 해서 그나마 김성원 차장이 비화폰을 준 거라면 그나마 그래도 모양새가 요만큼이라도 나을 수 있는데 예. 그게 아니라 그냥 그 김건희 씨가 커먼 차장 좀 갖고 와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본인이 직접 지시를 해서 나도 가져온 것이라면 네. 윤석열 그냥 당신은 몰라도 돼 알고 있어 내가 가져왔어 이런 식으로 진행된 거라면 그건 더더욱 어떻게 문제가 되는 보면은 거죠.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 더 흥미진진한 얘기가 되는 거겠죠. 네네네 아니, 그런 그 것 같습니다. 통일교 그 뭐죠? 그 캄보디아 ODA 사업 ODA. 네. 그것도 그렇고 정확하게 캄보디아 ODA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아마 국제구호 뭐 이런 사업 아닌가요? 공적 원조 네, 원조 사업. 예. 네. 그런 거일 텐데 그런 특정 민원에 대해서 쿨하게 이렇게 해줘 뭐 이런 느낌으로 간 거고 또 아내가 비화폰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해서 비화폰 하나 해줘. 거의 무슨 제왕의 시대에 사는 느낌이에요. 그 구중군걸 안에서. 저는 이상한 대통령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저도 물론 한때 국민의힘에서 선거운동 그렇게 했었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그 지금 제 과거에 대해서 통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이상한 대통령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이 국가가 근데 결혼 31년 차인 제가 판단했을 때 31년 되셨군요. 판단했을 때 사랑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왜냐 지금 구속된 지 지난번에 한번 구속됐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재구속됐을 때도 그렇고 네. 면회를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아하. 지금 남편이 아파가지고 죽어간다는데 실명 위기라는데 변호인들 얘기에 따르면 그리고 간 수치 막 올라간다 그러고 죽겠다는데 네. 그리고 심평 변호사는 생지옥이다 지금 네. 거기가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면회를 한 번도 안 갑니까? 이거 너무 서운하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뭐 가가지고 만나면은 뭐 이렇게 너무 감정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안 왜 가.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뭘 포장?
그리고 어차피 저 이런 말씀을 뭐 속단을 드리고 포장은 편의점에서 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포장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같은 건물 내에 조만간에 가지 않겠습니까? 옆방으로 갈 수 있으니까. 물론 이렇게 수용동은 다릅니다. 예. 여성 수용동은 다르긴 한데 어. 그래도 뭐 같은 한솥밥을 먹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면 너무 믿는 거 아니에요? 네. 절대 그렇게 위기 상황이 아닐 것이다. 아, 내가 살아봤는데 그 정도 아픈 거 아니다. 알고 꾀병이다. 있는 건가? 그 너무 잘 알아가지고. 너무 잘 알아서. 이거 저희는 맨날 꾀병을 부린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지만 뭐 사실은 저희도 잘 모른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음 너무- 뉴스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너무 다 이상해가지고. 자, 이준석 의원실에 2차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예, 2차 압수수색. 도대체 특검이 이준석 의원실에 2차 압수수색을 왜 했을까? 디지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 아무것도 못 가져갔습니다. 오늘. 아니 어제 있었던 어제. 일인데 결국 1시간 10분 정도 있다 갔나요? 예.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죠. 왜냐면은 압수수색을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정 그 관련된 자료만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데 네. 그 의원실이 그 뭐 공천 개입 예를 들어서 가불병정이 있는데 가불병정이 공모를 했대요. 네. 그 중에 정이 이준석 대표인데 네. 이준석 대표가 또 가해자고 피해자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음. 근데 그게 총선 있기 전에 22년도인가요? 21년도에 있었던 그 지방선거랑 재보궐 공천 관련 내용이잖아요. 네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마련된 의원실에 그것도 국회가 제공한 컴퓨터 안에서 뭘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망신주기 음. 정도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실제로 지금 이준석 대표의 그 압수수색을 하는 거는 망신주기다. 네, 근데 오히려 땡큐이기도 해요. 오히려 땡큐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개혁신당이 이제 삼석 정당의 경우는 네네. 특히 이 특검 전국에서 이슈가 다 그쪽으로 몰려가는데 네.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너무 더 대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보여지게 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나 우리 최근에 이제 최고위원 당선되셨던 분들 다 생각한 게 네네. 한 이제 본격적인 지방선거 치르기 전에 한 6개월 정도는 되게 암흑의 시기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관심을 못 받고 좀 막막한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되려 계속 뉴스에 이준석 개혁신당 이게 떠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 뭐라 그러죠? 좀 네거티브 하더라도 사람들이 관심 받는 게 낫다. 노이즈 마케팅을 압수수색으로 한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 저도 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발을 하지만 네. 오히려 이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의 반대자로서 경쟁자로서 정치적 경쟁자로서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오히려 과하게 부각된 거 아닌가라는 좀 해석도 해봅니다. 이거를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항상 위기와 기회는 예, 함께 있는 거라 예. 생각해요. 역시 젊은 의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긍정적인 편입니다. 예, 좋습니다. 예. 자, 고수들의 처정밀 정치해부쇼 닭간다 런칭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선물을 다양하게 아낌없이 드리고 있는데 여의도 넘어 TV의 닭간다 구글 유튜브 알고리즘의 선택을 여러분들 받고 싶어요. 예. 구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해주시고 소액이라도 저희가 무관합니다. 예. 후원 계좌 여러분들 밑에 활짝 열려 있죠. 여러분의 사랑으로 이 프로그램 만들어지니까 후원도 많이 부탁드리겠고 댓글 많이 참여해 주시고 여의도 넘어 TV에 닭간다 광고칸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지금 옆에가 너무 까맣잖아요. 예, 여기 다 광고칸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뭐든 상관없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뭐 타는 거, 쓰는 거, 뭐든 예, 광고 들어와 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광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영이 갇히지 않고 무조건 편들지 않고 여의도 정가를 제대로 까보는 여의도 캐비넷 시간입니다. 여의도 캐비넷 시간. 이번에는 하남자 대 하수인이라는 주제.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권성동, 하수인? 안철수 두 분 논쟁한 거 아닙니까? 누구요? 권성동, 안철수 의원 두 분. 정답입니다. 예, 하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자, 내란 특검이 안철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렸는데
안철수 의원이 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과 권성동 의원 간의 하남자 하수인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거 참 재밌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이 보다 굉장히 정확한 표현을 했다고 봐요. 예. 하수인 맞잖아요, 권성동 의원.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왜냐면은 또 저희 대표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네. 텔레그램 그 체리 따봉 받으면서 대통령한테 굽신굽신 하시던 분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수인 맞죠. 근데 이제 하남자를 권 대표께서 안 대표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게 네네. 이제 납득이 안 갑니다, 저는. 왜냐면 그 강심장으로 네. 당론 어겨가면서 투표장에 끝까지 앉아 있었던 거 가지고 그런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남자, 저는 안 대표님의 그 소신과 어떤 의견 개진하셨던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가합니다. 우리 정재수님께서 잘한다 주의사 네,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지금 방금 경향신문 뭐 단독 속보 보니까 네. 이 하수인이라고 지칭한 이 권성동 의원이 네.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 받았다. 그게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통일교 윤모 씨 본부장이 구속됐는데 그 구속영장에 이런 부분들이 적시가 돼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한테 억대 불법 정치자금 줬다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통일교에서 그렇게 중간에 뭐 건진이건 또 권성동 의원하고도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긴 하죠. 왜냐하면 2021년이었던가요? 그 대선 이번 대선 말고 지난 대선의 후보 시절에 윤석열 후보 시절에 통일교 측에서 주최하는 어떤 그 회의에 컨퍼런스 같은데 행사에 후보가 거기 이제 같이 갔단 말이에요. 윤석열 후보가. 근데 그 중간의 역할을 권성동 의원이 했어요. 그 권성동 의원이 지금 구속된 윤 본부장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그 행사에 참석도 하고 했었는데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다가 나중에 뭐 당대표 선거 뭐 전당대회 이 즈음에도 뭐 권성동 지원하기 위해서 통일교 측에서 많이 뭐 입당도 했다 막 그런 얘기들이 돌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권성동 의원이 출마를 안 해가지고 안 했죠 그때 안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다음은 누구를 찍어야 되냐 막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었는데 오늘 지금 이런 속보가 나오고 보니 그 중간에 뭐 불법 정치자금이나 뭐 여러 가지 뇌물로 보이는 그런 고가의 어떤 이런 것들이 비단 이 김건희 씨한테만 갔겠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영장에 적시가 됐다면은 이제 한번 특검 그 대상이 됐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거에 다 이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권성동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 해명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하남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넌 하수인 이렇게 받아쳤지만 저는 이 지칭 가운데서는 하남자 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내란 특검이 안철수 의원을 부른 것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너무 지나치게 크게 생각한 거 아닐까 하는데 검찰 출신으로 수사 많이 해보시잖아요. 네, 검찰관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렇게 수사 대상에 대해서 소환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불쾌하게 여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뭐 내란 특검은 아니지만 저도 참고인 조사는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사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리스트에 명단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명태균 리스트의 그 성격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각자 다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정확하게 내 이름이 거기 왜 올라갔는지 그리고 어떤 곡절 때문에 거기 이 명태균 리스트에 거론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가셔서 소명하면 되는 거죠. 소명하면 되는 것이고 일단 소환됐다는 것 가지고 그렇게 너무 이렇게 과민 반응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실 이유는 없는 것 같고 당당하게 뭐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 나는 거기 있는 사실 그대로 가가지고 설명을 하겠다. 그리고 내란 특검에서 사실 뭐 그렇게 명태균 리스트에 있는 여러 유력 정치인이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중 어떤 사람은 안 부르고 어떤 사람은 부르고 이럴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특검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형평성이라던가 그런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구심을 다 해결해 달라고 한 것인데
누구는 안 부르고 누군 부르고 그러면은 특검이 존재 의의가 없죠. 너무 진지하게 말씀을 아니, 드린 거예요. 아니 근데 진작을 원했어요.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라도 그냥 수긍하시고 그냥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이제 공정성이 담보가 되면 네. 좀 안철수 대표님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공정성이 좀 담보가 되면 충분히 가서 저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뭐 최근에 있는 특검 3개 중에 뭐 몇 군데에서는 또 과하게 한다라는 의견, 뭐 저희 당에서도 그렇고 이런 이미지들이 있고, 또 어찌됐든 정치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 행동이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반발해 봄직도 하다.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바로 야 너 안 가? 뭐 하남자네? 딱 이렇게 돼버리니까 좀 좀스럽죠. 제가 봤을 땐. 네, 좀스럽다. 그렇죠. 네. 권성동 의원은 제가 보기엔 그냥 본인 앞가름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크게 될 것 같으니까 일단 본인 한마디로 제 앞가름 잘 하십시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안철수 의원은 사실 참고인 뭐 안 나가도 그만이에요. 그리고 지금 당대표 후보잖아요. 나 바빠서 못 나가겠다 해도 되는데, 아마 이제 이런 그 참고인이건 어떤 대상이 되어보는 게 거의 처음이어서 살짝 쫄리신 게 아닌가. 예. 그런 느낌도 좀 드는데, 그 내란 특검에서 이제 유일하게 사실은 특검에 찬성을 했어요. 네. 그 찬성표를 던졌고 하니까 뭐 이것저것 조금 물어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음. 그야말로 참고용으로 정황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 왜 그 계엄 해제 의결 할 때 18명이 찬성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들어가서. 그랬는데 안철수 의원은 그때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로 와라, 당사로 가라, 국회로 와라, 당사로 가라, 계속 장소 바꾸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도 그래서 내란 특검의 이제 수사 대상 피의자죠. 그것 때문에 혼선이 있어서 내가 차별을 못했다. 계엄 해제 의결에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그때 당시의 경위랄지 정황이랄지 이런 거 포함하고, 또 내란 특검에 찬성표 던질 때 당에서는 어떻게 이를테면 뭐 분위기가 어땠냐부터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나 당대표 후보 나와가지고 바쁘고 그러고 나는 찬성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왜 내란 특검은 나를 불러서 이렇게 뭔가 있는 것처럼 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제 사실 처음 느낀 기분은 나쁠 수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그 선물을 좀 나눠드려야 되는데, 오늘 또 갑자기 또 후원을 방송 보시다가 우럭 대짜님께서 10,000원을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장님 왜 고개를 많이 안 숙이세요? 예, 감사합니다. 많이. 저는 박수까지.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워서 또 우리 마이킴님께서도 댓글 많이 달고 후원도 많았으면 좋겠네요라는 댓글도 달아주셨는데, 이분께서도 후원까지 해주셨거든요. 우리 윤줄피님 계신데 두 분에게 우럭 대짜랑 우리 마이킴님 두 분에게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원해 주셔서 제가 선물 보내드린 건 아니고, 댓글이 마음에 들어서 선물 보내드린 거니까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여의도 너머 TV 닭간다. 평일 오전 10시 반에 매일 찾아옵니다. 라이브로 방송 함께 하니까 여러분들 클립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라이브 방송도 함께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수들의 초정밀 정치해보쇼 여의도 너머 TV 닭간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